지금부터 수업을 못 들었던 친구들과 수업 때 잘 이해를 하지 못했던 친구들을 위해 고려의 통치 체제에 대해서 강의를 한번 찍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역사를 배울 때 어느 나라건 통치 체제에 대한 수업은 딱딱하고 재미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핵심만 딱딱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86페이지에서 고려의 중앙정치제도에 대해서 봐야 되는데, 자, 우리 고려의 중앙정치제도는 왼쪽에 고려의 중앙정치기구라고 적혀 있는 표를 보면 문제를 다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전에 우리 최승로의 시무 28조와 세트 메뉴로도 항상 선생님이 외우라고 했던 왕 이름 있죠? 예, 그렇지. 성종이에요, 성종. 자, 이 성종 때 당나라에 뭐를 받아들이냐? 그렇죠. 당나라의 삼성육부 체제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완전 뺏기는 게 아니라 고려의 실정에 맞게 운영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당뿐만 아니라 송나라, 당나라 다음에 송나라가 등장하는데 그 송나라에서도 유명한 제도였던 중추원과 삼사를 추가로 도입합니다. 그래서 고려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받아들였냐면 바로 이것 때문이죠. 중앙 통치 체제 완성을 위해 이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고려가 직접 만든 기구는 없어요? 라고 물어볼 수 있죠. 아니, 왜 없겠습니까? 바로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이라는 기구가 있는데 이거는 고려가 직접 스스로 독자적으로 만든 기구입니다. 자, 그럼 우리 표를 보면서 한번 설명해 볼까요? 여기 보면 도병마사와 식목도감 요 두 개가 바로 뭐라고? 고려가 직접 만든 고려의 독자적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 도병마사가 하는 일이 여기 적혀 있죠. 국방과 군사 문제를 논의하는 임시기구고, 식목도감도 제도와, 그러니까 국가의 제도를 잠깐 시행해서 잠깐 모이는, 그러니까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은 잠깐 모이는 임시기구에 불과해. 나머지 오른쪽에 있는 중서문화성부터 3사까지가 중요한 기구고, 알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도병마사라는 기구가 말이죠. 고려 후기가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 고려 후기. 여기서 말하는 고려 후기는 우리가 바로 원간섭기를 말합니다. 원간섭기가 뭐냐? 몽골이 원나라를 세우죠. 이 원나라가 우리 고려를 쳐들어왔을 때 우리가 결국에는 끝까지 막지는 못해. 그래서 원나라가 고려를 간섭하게 되는데, 이 원나라, 즉 몽골이 고려를 간섭할 때 여기 있는 모든 관직을 다 간섭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어디만 도병마사만 놔두고 간섭하잖아요. 왜? 도병마사는 말 그대로 고려의 중요한 기구가 아니라 임시기구였거든. 그래서 고려 관원들, 고려 왕들과 중요 관원들이 몽골의 눈치를 피해서 눈치를 보고 이 도병마사에 모이기 시작해. 그러니까 이 원간섭기 때는 원래 명칭이 도병마사에서 고려의 모든 관원이 모이는 최고의 기구로 변하게 되거든요. 그게 바로 명칭을 우리가 이렇게 도평의사사라고 표현합니다. 도평, 국가에 있는 모든 의사, 의결 기구들을 전부 다 논의하는 곳. 자, 이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도당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도당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도 도당이라는 표현을 가끔 써요. 그러니까 국정을 총괄하는 국가의 최고 기구, 최고 기관, 우리가 도당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요 도병마사가 고려 후기, 즉 원간섭기 때 도평의사사로 바뀐다는 요 부분이 바로 시험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고려는요, 당나라의 삼성육부 체제를 받아들였지만 고려가 삼성이 아니라 중서문화성, 즉 이성육부제로 고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성은 어디? 여기 중서문화성과 상서성 이성이고 여기 6가지 부서가
육부죠. 육부에서 우리가 고려를 이성육부라 합니다. 자, 중서문화성에는 두 가지의 관직들이 존재하는데 첫 번째 관직, 중서문화성에서 가장 높은 관직을 차지했던 관직이 뭐냐면 제신이라는 관직입니다. 그 다음에 제신보다 품이 낮았던 낭사라고 불리는 관리들이 주로 구성되어 있고요. 중추원에서 가장 높은 관리였던 추밀이라는 관직이 있고, 그 다음 추밀보다 낭사랑 같은 품이지만 추밀보다 낮은 승선이라는 관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상서성 같은 경우는 6가지 부서에다 명령을 내려서 실무를 집행하는 기구고, 여기 어사대 같은 경우는 여기 뭐라 적혀 있습니까? 감찰이라 적혀. 감찰 기구는 오늘날의 검찰과 비슷해. 관리들을 감찰하는 기구. 자,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시험 포인트가 나옵니다. 자, 선생님이 색깔을 좀 다르게 해줄게. 여기 중서문화성의 낭사라는 친구와 어사대가 만나면, 중서문화성의 낭사와 어사대가 만나면 새로운 관직이 탄생하게 되는데, 그 관직의 명칭이 바로 뭐냐? 대간이라고 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중서문화성의 낭사와 어사대가 만나면 대간이라는 새로운 관직이 탄생하는데, 이 대간이 왜 중요하냐면 어마어마한 권리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봅시다. 첫 번째 권리, 관리를 감찰할 수 있죠. 여러분, 여기서 관리는 모든 고위급 관리 모두를 말하는 겁니다. 대간이 말이죠, 품수는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무원 급수는 그렇게 높지 않은데 자기보다 높은 고위급 관리는 모두 감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엄청나지?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권한이 있어요. 바로 국왕이 잘못된 정치를 하거나 국왕이 잘못된 명령을 내렸을 때 비판하고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야, 이거 우리 광종 때만 하더라도 어떻게 왕을 비판하는데, 근데 이 성종 때 만들어진 요 대간이라는 자리가 왕의 권력의 독점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관직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바로 대간. 중요하겠죠? 자, 그럼 우리 밑줄 칠게. 자, 이 고려의 중앙관제인 이성육부제에서 가장 최고 관섭, 우리나라로 따지면 정부, 청와대급인 어디냐면은 제일 위에 있는 중서문화성입니다. 이 중서문화성 중에서 중서문화성에 있는 관리 중에 제일 높은 애들이 제신이에요. 제신이 여러 명이 있어. 그런데 이 제신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중서문화성의 1인자, 오늘날로 따지면 국무총리가 누구냐? 바로 문하시중이라고 합니다. 문하시중. 뭐라 그런다고요? 문하시중. 자, 이 문하시중은 선생님 적어줄게. 오늘날의 국무총리와 비슷한 애입니다. 뭐 한다? 뭐 국정을 총괄하겠죠. 그 다음에 중서문화성 밑에 있는 중추원이란 기구는 뭘 하냐? 군사 기밀, 국가의 군사 기밀급의 작전을 논의하고, 그다음에 왕명의 출납, 왕의 명령을 갖다 주거나 몰래 가져오거나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상서성은요, 바로 옆에 육부가 있죠. 실무 행정을 담당하는 기구고, 그 다음에 이제 어사대는 뭐라 했어요 아까? 관리들을 감찰하는 기구고, 그 다음에 어사대 밑에 보면 삼사라는 기구 있죠. 삼사는 국가의 재정을 담당하는, 즉 국가 재정의 출납과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곳입니다. 여기 밑에 보면 중서문화성의 일부 관리와 어사대 관원은 둘이 합체해서 뭐가 된다 했습니까? 그렇지, 대간이라고 됩니다. 대간. 아까 대간의 권한 말했죠? 어떻게? 관리들의 비리를 감찰할 수 있는 권한, 이런 것들, 그다음 왕까지 견제 비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지 플러스를 볼게요. 수업할 때는 이제 다른 친구들 읽게 만들었는데 이건 쌤이 한번 읽어볼게. 자, 황제국 체제를 지향한 고려라 나와 있습니다. 1992년 개성의 현능 부근에서 불상의 모습으로 조각된 왕건 청동상이 발견되었다. 이 청동상은 광종 때 만들어진 것으로 머리에는 황제가 쓰는 통청관이 표현되어 있고, 발굴 당시에는 황금 장식 옥대를 착용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고려 국왕이
황제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추측할 수가 있다. 고려공황은 공국 청기부터 스스로를 해동천자라고 칭하며 황제국을 지향하였다. 이에 따라 고려공황은 황제와 같이 조서, 칙서 등을 통해 명령을 내리고 때때로 황제처럼 연호를 사용하기도 하였으며 개경을 황도라 칭하기도 하였다. 또한 관청의 이름과 장관의 명칭까지 중국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며 중국과 대등한 의식을 드러냈다. 여기 지식 플러스에서 나오는 이 내용의 의미는 다 뭐다? 고려가 황제국을 지향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라 했어? 여기 이제 왕건 총동상인데 이제 왕건 위에 쓰고 있는 이 관이 바로 통청관이라고 원래는 황제만이 쓸 수 있는 관이야. 자, 그 다음에 여기 황금 장식옥대가 뭐냐면 황제만 찰 수 있는 허리띠 같은 거. 자, 그 다음에 고려 국왕들은 스스로 해동천자, 바다 동쪽의 하늘의 아들, 하늘의 자손이라고 표현했고 황제국이라고 지향했으며 왕명이 아니라 황제의 명령을 뭐라 부르면 조서 또는 칙서라 부르는데 그걸 사용했어요. 그럼 연호 사용한 건 알제? 자, 그 다음에 개경. 고려의 수도를 개경이라는데 황제가 사는 수도라 해서 황도라고도 칭한답니다. 아, 지금 밤에 찍는 거라서 굉장히 배가 고픕니다. 황도 먹고 싶어요. 자, 스스로 확인이 없고, 자, 넘어와. 87쪽. 86쪽은 고려의 중앙 정치 제도를 했다면 87쪽은 지방 행정 제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려의 지방 행정 제도는 요 지도를 볼 줄 알면 끝이에요. 자, 도가 몇 개? 5개. 도가 5개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개가 몇 개? 2개.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 바로 오도양계라고 부릅니다. 오도양계. 그래서 고려의 지방행정제도는 한마디로 오도양계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자, 그런데 고려의 수도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여기 개경이라고 했죠. 이 고려의 수도, 개경을 둘러싼 땅을 수도가 있는 땅이라 해서 경기라고 해요. 경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서울 쪽에 있는 그 수도가 있는 땅을 경기도라고 하는 것처럼 경기는 수도가 있는 땅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책을 돌아와서 첫 번째 줄. 고려는 전국을 오도, 양계, 경기로 나누었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오도는 일방 행정구역이었고 양계는 국경을 방어하는 군사행정구역이라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잘 봐. 여러분 국가에서 가장 군사적으로 중요한 데가 어디냐면 항상 이 국경선 근처에 있는 여기입니다. 왜? 적이 쳐들어올 수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군사지역이고 그 밑에 있는 오도는 일반 행정구역이라는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 고려는 어디 나라를 계승한 국가야? 고구려죠. 그렇기 때문에 옛 고구려 장수왕이 수도를 옮겼던 평양을 또 다른 수도로 삼아요. 서쪽에 있는 수도라 해서 그렇지 서경이라 표현하고 그 다음에 처음에 통일신라 수도였던 이 경주 금성을 동쪽에 있는 수도라 해서 동경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통일신라 수도 이 경주의 안 좋은 점이 뭐야? 한계점.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지. 그래갖고 여기 동경을 세 번째 수도를 폐지한 다음에 개경 바로 밑에 오늘날의 한강 근처에 있는 한양 서울을 남쪽에 있는 수도로 정합니다. 그래서 개경, 서경, 남경을 우리가 총 3경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여기 있지. 밑에 쳐볼게. 개경, 서경, 그 다음에 원래는 동경이었는데 밑에 동경을 폐지하고 다신 서울 남경을 지었다 했죠. 이걸 우리가 삼경이라고 해요. 삼경. 근데 뭐 시험 문제 이렇게까지 막 자세하게는 안 나오고 그냥 고려 지방행정제도는 오도, 양계, 경기고 서경을 중시했구나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 도 밑에 각 지역에다가 군현을 또 따로 설치합니다. 자, 그래서 이 군현에다가 누구를 파견하냐? 지방관을 파견합니다. 지방관 파견 우리 어느 왕 때? 그렇지. 성종 때 지방관을 처음 파견하는데 지방관을 청컨대 외관을 파견하십시오 라고 청한 누구? 성종과 세트 메뉴. 그렇지. 최승로의 시무
28조 내용에 나와 있죠. 가장 중요한 내용. 그러니까 최승로의 말을 듣고 성종이 오케이. 야, 승로야, 네 의견 좋다. 지방과 편하게. 근데 무작정 파견하기보다는 먼저 전국을 12개의 목을 미리 설치한 다음에 목이라는 그 지역을 여기다가 지방관을 파견하게 되는 겁니다. 성종이. 자, 여러분, 왕이 직접 임명한 지방관을 파견한 거는 우리가 중앙 집권 체제를 지향하는 걸 했어요. 자, 근데 고려는요, 지방관을 파견된 현을 주현이라 부르고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는 현을 속현이라고 부른대. 지방관이 파견된 주현과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속현 중에 어디의 수가 훨씬 많냐? 아직까지는 뭐다? 속현의 수가 주현보다 훨씬 많았다. 요거 중요합니다. 왜? 지방관을 파견한 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 그러면 이 나중에 속현이 언제 소멸되냐? 조선시대 가면 전국의 지방관을 다 파견했기 때문에 주현만 남아 있습니다. Understand? 오케이. 자, 그 다음. 이 지방은 항상 누가 다스리냐면 이 향리가 다스려요. 향리가 누구냐? 우리 한번 배운 적이 있어. 지방 호족이야. 그러니까 지방 호족인데 이 지방에 사는 호족을 성종이 향리라고 그 지방에 있는 관리라고 억지로 명칭을 바꿔버립니다. 자기 밑에 편입시키기 위해서. 향리를 항상 뭐해? 지방의 행정 업무 담당하죠. 행정무. 그리고 향리직은 항상 세습됩니다. 자, 그런 다음 또 중요한 시험 포인트가 나옵니다. 고려에는요, 일반적인 군현 말고 향부곡소와 같은 특수행정구역이 등장하게 되는데, 여기서 향부곡소가 어떤 곳이냐면 전쟁의 포로들을 모아두거나 아니면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 아니면 그냥 조금 차별받는, 좀 유배를 하는 그런 차별받는 사람들을 주로 모은 곳이야. 그러니까 여기 사는 사람들은 천민은 아닌데 거의 천민과 같은 취급을 받았으면 또 세금을 또 겁나 많이 내요. 알겠죠? 그래갖고 특히 여 향부곡에 사는 사람들은 주로 농업에 종사했는데 중요한 건 어디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어디? 소에 사는 주민. 소. 이 소라는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농업을 하는 게 아니라 뭘 했냐면 바로 특정 물품을 생산했는데, 여기서 물품을 생산했다는 말은 오늘말로 제조업을 했다는 거예요. 제조업.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제조업은 뭐 수공업이 될 수도 있겠지. 오늘날 제조업의 가장 큰 회사가 우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 같은 거 있죠. 근데 요즘에는 삼성전자와 SK는 대기업이잖아. 아무나 못 가잖아. 그런데 이 고려 시대 때 삼성전자와 SK와 같은 이 제조업 을 생산하는 소가 천민과 같은 취급을 받았다는 점. 와우. 항상 시대마다 원하는 것과 그 다음에 사람들이 바라는 것들, 가치관이 항상 달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이 향부곡소에 사는 사람들은 일반 군현에 거주한 양인에 비해서 많은 차별을 받았다는 점. 오케이? 그 다음 또 고려의 군사 제도를 한번 알아볼게요. 자, 고려의 군사 제도에는 중앙군과 그 다음에 지방군이 있는데, 중앙군은 말 그대로 수도를 담당하는 수도 방비 부대야. 걔네들이 우리가 2군 6이라 부르고, 지방군은 5도의 주현군과 양계의 주진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 이거 이렇게만 보면 헷갈리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지도에다가 그려줄게. 자, 먼저 어디? 여기 수도를 방비하는 뭐 2군 6위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 5도, 수도를 제외한 경상도, 전라도, 양광도, 교주도, 서해도, 여기 5도, 여기 5도를 관리하는 애들을 우리가 주현군이라 부르고, 그 다음에 여기 북쪽에 군사 지역에 있는 양계 지역에 있는 얘네들, 이쪽에 근무하는 애들을 우리가 주진군이라 불러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겠지? 오케이. 넘어가서 이야기 샘샵 봅시다. 고려 시대 향리는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우리 배웠잖아. 향리가 누구야? 지방에 살고 있는 호족이야, 호족. 지방에 살고 있는 호족. 그러니까
고려 사실상 얘네들이 실세야, 실세. 실세입니다. 왜? 왕의 눈치도 안 보고 지방에서 떵떵거리면서 살잖아. 자, 읽어볼게.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지방 호족은 많은 기여를 하였다. 국가 체제를 정비해가는 과정에서 호족 중 일부는 일찍부터 중앙에 진출하였지만 많은 이들은 지방에 남아 향리가 되어 지방 행정의 실무를 담당하였다. 향리는 자신의 직책을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었으며 과거 시험을 통해 중앙 관료로 진출할 수도 있었다. 이들 중 일부는 중앙의 문벌로 자리를 잡기도 하였는데 최충과 김부식이 대표적인 인물이다. 이처럼 고려 사회는 이전 사회에 비해 많은 이들에게 관료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다. 지방에 사는 호족들을 향리라고 합니다. 향리가 중앙 관료로 진출하기 위해서 과거 시험도 치면서 지들끼리 문벌도 또 형성하면서 나중에는 우리가 새로운 사대부라 불리는 신진사대부를 형성하기도 합니다. 오케이? 자, 넘어와서 88쪽 한번 봅시다. 자, 88쪽은 고려의 교육제도와 고려에서 관리를 어떻게 뽑았는지 나와 있습니다. 자, 어려운 거 없어요. 자, 먼저 태종 왕건 때부터 열심히 학교를 세워서 인재를 양성하기. 여러분, 인재를 양성하는 이유는 뭐야? 국가에 충성을 다하는 똑똑한 애들이기 때문에 왕 입장에서 너무 좋지 않겠니? 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왕은 바로 성종이죠. 왜? 성종 때 중앙 서울, 즉 중앙 수도 개경에 뭘 설치했어? 그렇지. 국자감을 설치했죠. 그 다음에 지방에 뭘 설치했어? 향교를 설치했잖아. 그 다음에 이제 고려 시대에는 관리가 되는 방법이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 뭐 있냐면 과거제와 음서제, 천거제가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과거제가 뭐냐면 여러분 알죠? 과거제 언제 시작됐어? 광종이 실시했죠. 자, 그 다음에 음서가 뭐냐면 음서, 조상의 음덕이란 뜻인데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삼촌이 정 5품 이상의 관리면 그의 아들, 손자, 사촌, 외척 전부 다 공짜로 시험을 치지 않고 관직을 할 수가 있는 사기적인 제도입니다. 그래서 천거는 뭐냐면 추천한 제도. 자, 먼저 우리 과거제도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 과거제도는 크게 문과, 잡과, 승과 세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과가 바로 문과입니다. 문과. 오늘은 또 이과를 중요시 하는데 이과가 더 중요하게 하게 된 시기가 얼마 되지도 않았어. 계속 문과가 중요했어. 그래서 이 문과는 또 대표적으로 시험과가 두 개가 있습니다. 제술과와 명경과. 특히 제술과는 뭐를 판단하냐면 글 짓는 능력. 글을 문장을 누가 잘 짓냐에 따른 능력을 보는 과고, 이 명경과는 유교 경전을 누가 잘 외우고 있나 그거를 뽑습니다. 자, 그다음 음서는 배웠죠. 자, 그다음에 잡과가 뭐냐면 여러분 잡과가 놀라운 걸 얘기해 줄까? 오늘날에 가장 각광받는 직업들이 전부 다 사자가 붙은 직업이야. 뭐 있어? 의사, 변호사, 검사, 판사 등등 있죠. 요런 사자의 엄청나게 높은 직업군이들이 고려에는 잡과에 속했어. 잡스러운 과라고. 참 웃기지 않나? 그래서 이 문과 출신들이 요 잡과 출신들을 무시했대. 자, 그 다음에 승과가 뭐냐면 고려는 또 우리가 불교를 굉장히 숭상하잖아. 그래서 승려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승과에서 시험을 쳐야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밑줄만 칩시다. 자, 먼저 문과는 문장을 짓는 제술과와 유교 경전을 외우는 명경과가 있고, 그 다음에 잡과는 오늘날의 판사, 검사, 의사처럼 법률, 의학 등 전문직 기술학을 뽑는 기술관을 뽑고, 그 다음에 승과는 승려를 뽑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다? 묵과가 거의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묵과를 무시한 거예요. 무신들을. 자, 그런데 이 과거제 응시할 때는 분명히 법적으로는 양인 이상 일반 백성, 일반 농민들도 전부 다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이 과거제를 치는 애들은 전부 다 누구야? 귀족이나 향례 자제. 그러니까 잘 사는 애들. 왜? 일반 농민들은 먹고 살기 바빠 공부할 시간이 없습니다. 알겠죠? 요거 좀 두 개 포인트입니다. 이거 시험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뭐 할 때 음서제도죠. 음서제도는 시험어시 관리로 임명한 제도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야기샘 샵. 국자감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공부했나요? 이것도 빠르게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자, 국자감은 누가 만들었다? 성종때. 고려시대 최고 교육기관인 국자감에는 유학부와 잡학학부가 있었다. 국자감의 학생은 아버지의 관품에 따라 학부별로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었다. 유학학부에서는 효경과 논어를 공통으로 배우고 최고 9년까지 재학하며 자신이 필요한 과목을 선택하여 학습하였다. 잡학학부에서는 유학, 서학, 산학 등 각 분야에 필요한 인재의 양성을 목표로 운영되었다. 국자감 학생은 3년간 재학하면 과거 응시 자격이 주어졌고 재학 중에도 과거에 응시할 수 있었다. 자, 여기 봐봐. 와우. 이 국자감이 우리가 아는 고려국의 성균관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와우, 상식이죠. 성균관. 스스로 확인 1번. 고려의 중앙정치기구 중 군사기밀과 왕명의 출납을 담당한 기구. 이게 바로 뭐냐면 그렇지. 대답한 거 맞죠? 중추원. 2번. 고려에서 시험을 통해 학문적 능력을 갖춘 인재를 관리 선발한 제도는 과거제. 누가 처음에 실시했다? 광종. 그렇지. 자, 우리 86쪽부터 88쪽까지 한번 여러분들 이해가 안 가는 학생과 수업을 못 듣는 학생을 위해 선생님이 정리해 봤습니다. 자, 모두 마지막 시험 기말까지 화이팅!